혹시 지금 소원해진 형제관계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시리신가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가 반가움보다는 걱정으로 먼저 다가오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무가 자라 가지를 뻗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입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이런 날이면 문득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귤을 까먹던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발이 시리다고 서로의 다리 사이에 발을 밀어넣으며 장난치던 사람들,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던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 이야기입니다. 형, 나 이것 좀 줘. 오빠 같이 가. 그렇게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서 우리는 한 몸처럼 엉겨붙어 살았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남보다 더 어려운 사이가 될 줄은 말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지혜를 빌려 우리가 왜 나이 들수록 형제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멀어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흐르는 강물에 마음을 띄우듯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한 이불을 덮고 자란 세 형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님들인 정약전, 그리고 정약종입니다. 어린 시절 남양주 마제마을 앞 한강변에서 물수제비를 뜨고 함께 글을 읽으며 밤이면 촛불 아래서 조선의 미래를 논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애는 깊었고 뜻은 같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동지이자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가 이들을 덮쳤을 때 한 뿌리에서 자란 이 형제들은 각자 너무나도 다른 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머나먼 흑산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벼슬아치 옷을 벗어던지고 바다의 물고기를 들여다보며 자산어보를 남겼습니다. 섬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생을 마감했지요. 셋째 형 정약종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형장에서 참수당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정약용, 그는 강진의 좁은 방에 갇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자로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그토록 꼭 붙어 다니던 형제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흑산도 바닷가에서, 서울 서소문 형장에서, 그리고 전라도 강진의 흑방에서 각자 다른 하늘을 보며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각자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가 달랐을 뿐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집니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 닻을 올리면 각자의 배를 타고 각자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형제는 순풍을 만나 잘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기도 합니다.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서로를 챙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거창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없는 평범한 우리네 형제들은 왜 남이 되어가는 걸까요? 가슴 아프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한솥밥 먹고 자랐으니 생각도 같을 거라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환경에 따라 생각의 뿌리가 달라집니다. 한 명은 보수적이 되고 한 명은 진보적이 됩니다. 한 형제는 종교에 심취해 내세의 복을 빌고 다른 형제는 당장의 현실과 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기분 좋게 시작한 대화가 결국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로 번져 얼굴을 붉히며 끝나는 경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과 정약종 형제도 그랬습니다. 한 명은 실학을, 한 명은 천주교를 선택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의 결과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만남은 고통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격차입니다. 어릴 때는 10원짜리 사탕 하나도 반으로 쪼개 먹던 사이였지만 어른이 되면 10,000원 한 장에도 미묘한 감정이 오갑니다. 형제가 모두 비슷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누구는 사업에 성공해 떵떵거리고 살고 누구는 하루하루 빚 갚기도 빠듯하게 삽니다. 잘 사는 형제는 혹시나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경계하고 못 사는 형제는 괜한 자격지심에 형제의 호의조차 동정으로 느껴져 화를 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돈 앞에 형제에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속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각자 지켜야 할 내 새끼,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결혼을 하면 나의 가족의 정의가 바뀝니다. 내 부모, 내 형제보다 내 배우자, 내 자식이 1순위가 됩니다. 이건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배우자끼리의 성격 차이, 사돈 간의 미묘한 신경전 며느리와 시댁 사위와 처가, 이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형제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형제와 술 한잔하며 밤새 이야기하고 싶어도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눈치가 보이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중년의 삶이고 노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부모님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면 싫으나 좋으나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한 끼 먹으려고, 아버지의 잔소리 한번 들으려고 꾸역꾸역 모였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빈집에 모이는 것만큼 쓸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처음 몇 번은 의무감으로 모이지만 점차 핑계가 생깁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끼리 보낼 게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그렇게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어집니다. 남은 유산을 정리하면서 얼굴 붉히고 제사 문제로 다투다 보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어느덧 거울을 보면 내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와 단둘이 혹은 홀로 남겨지는 시간. 이때가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구나.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으나 나이가 드니 그 또한 부질없더라.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놀던 시절은 그저 추억 속에 박제된 한 페이지일 뿐, 지금 내 곁에 있는 고독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형제와 함께 있을 때 듣는 자녀 자랑, 누구는 어디 아파트 샀다는 이야기, 다른 형제 험담. 이제는 그런 소음들이 피곤합니다. 귀가 아픕니다. 오히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것을 가족의 붕괴라고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분화입니다. 씨앗이 터져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 숲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씨앗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각자 흩어져서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의 역사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형제들과 떨어져 고립된 그 시간, 그는 좌절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책들을 써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제끼리 우애 좋아야 한다는 옛말에 얽매여 억지로 전화를 걸고 억지로 만나려 애쓰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무심함에 상처받고 나의 초라함에 비참해질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형제에는 억지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하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그래 다행이다 고 고개 끄덕여주는 것. 이 무심한 듯한 따뜻함이 나이든 형제에게 필요한 진짜 사랑입니다. 가까이서 부대끼며 미워하는 것보다 멀리서 그리워하며 축복해주는 관계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난로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네 관계도 세월에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봄날의 화려한 꽃 같았던 형제에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을날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하게 연그는 열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입니다. 지금 형제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밤은 그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짧은 안부 하나 띄워 보내십시오. 형님, 누님, 그리고 동생아, 어디서든 그저 건강하시게. 나도 내 몫의 삶을 잘 살다가 가겠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오늘 정약용의 작은 조언이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부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충만한 노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 같은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